병원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에 대해서 신재원, 이진한 지음 이어서 봅니다. 주사의 진실. 감기는 주사 한 방이면 낫는다. 완치법 없는 감기. 공기가 건조해지고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가 유행한다. 그렇다면 감기는 왜 걸리는가? 감기는 일종의 감염증이다. 통상적으로 목이나 코 같은 상기도 하기도는 기관지나 폐를 말한다.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거의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던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면역이 떨어진 틈을 타서 활동하는 것이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그 종류가 매우 많다. 그런데 종류에 상관없이 그 증상이 매우 비슷해 감기라고 통칭해서 부른다. 바이러스가 수없이 많은 그 바이러스 중에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어떤 때는 목감기, 콧물감기 등등 기침, 미열 이런 등을 다 통틀어서 감기의 증상, 몸살이라고 부르는 두통과 근육통, 증세가 겹쳐서 드러눕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낫는 것이 또한 감기의 특징이다. 어쨌든 감기는 생명을 위협하지 않지만 인간에게는 상당히 귀찮은 병임에는 틀림이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원을 찾는 가장 흔한 이유가 바로 감기이다. 한 해 1조 원이 넘는 돈이 감기 치료를 위해 쓰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다. 감기를 내버려두면 일주일 가고 치료하면 일주일 간다. 이처럼 감기에는 완치법이 없다. 완치법을 만들어낸다면 아마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 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겠지만은 아쉽게도 바이러스를 단기간에 퇴치하는 약물은 없다. 얘는 참 이런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부자가 된 것이 백신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다 엉터리 같은 백신에 투자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기를 쳐서 수많은 부를 챙겼다라고 볼 수 있다면은 우리 교회의 그 비리는 상상도 못할 그 정상적인 어떤 투자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현실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겠죠. 흔히 독감 주사,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감기 예방 주사로 알고 있는데 독감과 감기는 전혀 다른 병이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에 비해서 매우 강력한 놈이다. 따라서 노인이나 어린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서 예방 백신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일반 감기 바이러스는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큰 돈을 들여서 굳이 백신을 만들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많이 지금 현재 코로나가 감기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바이러스가 아주 굉장한 치명적인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그런 상황인데도 수많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백신을 맞게 하고 또 거기에 많은 돈이 거래가 되었다면 이것은 엄청난 인류에 대한 해악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겠는데 이런 감기에다가 감기라고 하면 백신을 만들 필요가 없겠지만은 감기를 가지고 감기를 아닌 어떤 다른 것으로 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백신을 만들겠다고 그런 발상을 만들어서 수많은 착취를 한 사람이 인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맞는 거죠. 주사와 약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 그렇다면 도대체 병원에서는 완치법도 없는 감기에 대해서 무슨 치료를 하는 걸까? 대부분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이라는 것을 한다. 콧물이 심하면 콧물약, 열이 나고 두통이 나면 소염 진통제, 기침을 하면 기침을 억제하는 약, 바이러스가 아닌 세균 감염이 의심되면 항생제 등등 이런 약 복용을 증상을 완화시키고 기운을 차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감기를 이겨내려면 우리 몸이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 시간을 벌어 주어야 한다. 잘 먹고 푹 쉬는 것이 항체를 빨리 만드는 방법인데 여러 가지 감기 증상 때문에 골골대면서 컨디션이 나쁘다면 아무래도 우리 몸의 면역계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가 없다. 이때 병원에서 빼놓지 않고 하는 치료가 있다. 바로 엉덩이 주사인데 최근에는 주사제 처방이 많이 줄었지만 아직까지 많은 병원에서 감기 환자에게 주사제를 처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의원 돈벌이를 위해서 감기에 아무런 효과도 없는 주사제를 남발한다면서 병의원의 주사제 처방률을 공개하고 주사제를 쓰는 의사를 부도덕한 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의사들은 주사제는 환자들이 원해서 놓아주는 것이지 결코 돈을 벌기 위해서 놓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말도 되지 않은 소리들 하고 있네. 그죠? 이거는 변명이죠. 만약에 정말 정상적으로 이렇게 감기에 대해서 주사를 이게 참 제지했다면은 이 의사들은 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환자들이 원한다고, 환자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주사를 원하는 환자에게 주사를 놓아주지 않으면 환자를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품는다고 억지로 해서, 그럼 공짜로 해주라 뭐. 과연 감기에 걸렸을 때 맞는 엉덩이 주사는 어떤 성분이고 감기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일까? 병원에 가면 놓아주는 엉덩이 주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주로 마이신 계열의 항생제이고 하나는 소염 진통제이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몸을 더 망가뜨리는 거죠. 소염 진통제는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두통이나 근육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러한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게 증상을 가라앉혀주면 컨디션이 좋아져서 감기를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만들기 쉬워지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왜 굳이 주사를 놓아야 하는가? 약으로 먹으면 충분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물론 약이나 주사는 효과는 같다. 다만 주사제는 먹는 약에 비해서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먹는 약은 위로 들어가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어 작용하는 데 1~2시간 걸리지만 엉덩이 주사는 30분 이내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사가 약보다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은 효과가 좋은 것이 아니라 효과가 더 빠른 것이다. 효과의 지속 시간은 주사제나 약이나 별 차이가 없다. 효과가 빠른 것을 효과가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환자들이 어느 병원에 갔더니 잘 나았더라는 말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면 주사제를 놓아주는 병원으로 많이 몰린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장사술이고, 그래서 달콤한 소탐 대시를 하게 되는 달콤한 것들로 던져서 장사를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말아야 될 81가지 이유,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말아야 될 47가지 이유, 약에 살해당하지 말아야 될 곤도 마코토 선생의 47가지 이유, 이런 책들에 참 정직한 의사들이 쓴 책들을 많이 봐야 되겠다. 그래야 쏙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들어집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환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너도 나도 주사를 놓아주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분명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주사와 약이 효과가 동일하다는 것을 먼저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들도 떼쓰듯이 주사를 원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예전에 보건소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감기 환자들이 많았다. 역시나 환자들은 대부분 주사를 원했다. 약과 주사가 효과가 같다는 것을 설명하느라 진땀깨나 흘렸는데 처음에는 화를 내면서 가는 환자들이 많았지만은 1년 정도 지나니까 주사를 안 맞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환자가 더 많아졌다. 주사의 플라보시 효과를 극대화하라. 그렇다면 감기 바이러스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마이신 주사는 왜 처방하는 것일까? 한때 마이신 주사에 대한 광적인 믿음이 있었다. 그때는 항생제가 매우 귀했고 항생제에 대한 내성도 별로 없던 때라 마이신이라는 약이 온갖 종류의 염증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했다. 몇 날 며칠을 고생하던 종기나 상처의 염증도 마이신 한두 방이면 깨끗하게 나았던 시절이었다. 그 이후 좋은 항생제들이 쏟아 나왔고 마이신은 이제 별 볼일 없는 그저 그런 항생제가 되어버렸지만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또 신뢰하는 항생제가 바로 마이신이다. 이러한 치료법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한다. 아무런 효과도 없는 약이 실제로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감기는 주사 한 방이면 낫는다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한 플라시보 효과는 지속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나려면 환자가 주사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의사가 주사 한 방으로 곧 좋아질 겁니다 라는 말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가 주사제에 대한 믿음도 없고 의사도 아무런 설명이 없이 마이신 주사를 처방한다면 플라시보 효과는 거의 없다.
쉽게 말해 마이신 주사 처방은 의료 행위로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늘 하던 대로 환자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주사제를 처방하는 병원에는 되도록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모든 주사제 처방을 의사들이 돈이나 벌려고 불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감기란 과로로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진 이들에게 푹 쉬라고 보내주는 몸의 신호다. 주사제를 맞는다고 감기가 빨리 나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주사까지 맞았는데 과로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예방접종 이상 반응의 공포는 예방접종 맞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두 돌이 되기 전까지 엄마들이 숙제처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방접종이다. 언뜻 세어봐도 20번이 넘는 예방접종 스케줄 앞에서 자칫 날짜를 넘기려도 하면 어쩌나 하는 조마조마하는 하면서 애를 태우기도 하고, 예방접종을 하고 집에 와서 아이가 힘들어하면 괜히 속상해지기도 한다. 최근 미국의 한 가정의학과 의사가 쓴 책을 읽어보았다. 예방접종의 부작용과 불필요성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쓴 글인데,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에서 예방접종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 책을 읽고 나서 의학이나 과학적 상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게는 자칫 균형을 잃어버린 시각을 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걱정도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5살 난 2살 된 아이의 아버지로서, 또 한때 예방접종을 담당했던 의사로서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자, 이게 의사로서 우리 교회에서 정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다양한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는데, 그냥 상술로 봐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게 되면 일반인들은 그냥 모르고 우선에 나타나는 증상만 좋아지면 그냥 치료가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니까 이것이 다 하나의 플라시보 또 속임수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간과할 수 없는 예방접종 이상 반응. 예전에 군대 대신에 면단위의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하던 시절, 예방접종은 주된 업무 중에 하나였다. 면에 사는 엄마들은 시내의 보건소나 병원까지 나가려면 병버스를 타고 먼 거리를 나가야 해서 면사무소 옆에 있는 보건지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2001년 어느 날 홍역이 대유행하자 예방접종을 맞으러 오는 아기와 어린이들이 부쩍 늘어 혹시라도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지 긴장을 많이 했다. 아이들에게 접종을 한 후에 30분 이상 관찰하고 집에 돌려보낼 때도 엄마에게 이것저것 설명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난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5년 동안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신고가 들어온 건수는 모두 1833건이다. 그중에 사망이 29건, 장애가 4건이고 국소 이상 반응을 포함한 기타 부작용이 1800건이었다. 가장 부작용이 많았던 예방접종 백신은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BCG로 1073건의 이상 반응이 신고되었고, 이어서 인플루엔자 백신 182건, 디프테리아 파상풍 101회 백신 149건 등의 순이었다. 사망 29건 중에서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는 3건이었다. 나머지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 등 인과관계가 없는 사망으로 밝혀졌다. 2001년 예방접종 이상 반응 신고가 의무화되고 나서 매년 수십 건에 불과하던 이상 반응 건수는 수백 건으로 급증했다.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해 아이의 부모나 일선 의사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지만, 그 이야기는 뒤집어 보면은 그동안 감춰졌던 백신의 이상 반응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상 반응의 3분의 2는 발열이나 가려움, 부종 등 국소적인 이상 반응이지만 경련이나 마비 등 심한 부작용도 상당수 있었다. 실제로 축소되어 보고될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이상 반응의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백신 보존제 치메로살 논란. 치메로살은 유기순의 일종으로 1930년대부터 백신 보존제로 사용되어 왔다. 독감 백신, 일본 내염 백신, B형 간염 백신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일부 제품에서의 순 함량이 허용 기준치의 수십 배를 초과해
20년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치매로살 논란은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자폐아의 증가와 치매로살이 연관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후 본격화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면서 큰 사회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2003년 WHO의 국제 백신 안전성 자문위원회에서는 치매로살이 든 백신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고, 2004년 미국 질병관리센터도 치매로살 함유 백신과 자폐증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으며, 유럽의약품평가위원회에서도 같은 의견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일장되었다. 다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어떠한 잠재적인 위험이라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치매로살 사용을 줄여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고, 한국식약청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수은은 우리 몸에 한 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고 축적되는 중금속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일본에서 수은 중독이 문제된 미나마타병 사건이 단적인 예다. 현재 치매로살 프리 또는 저감화된 백신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이 의료계의 의견이다. 치매로살 외에도 백신에 포함되어 있는 알루미늄이나 포름알데히드 같은 물질도 논란거리다. 알루미늄의 경우에 경련이나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포름알데히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나 천식과의 관련성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물질과 질병의 인간관계를 밝히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 아토피 환자가 늘어난 것과 포름알데히드가 관련성이 있는가를 밝히기도 어렵지만, 관련이 있다고 해도 아토피의 여러 가지 다른 원인 중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영향 정도가 백신 접종의 유의로움을 상쇄시킬 정도로 큰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더욱 어렵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국민들로서는 정부 당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말이다. 예방접종 득과실. 국가와 개인.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와 개인의 입장은 분명히 다르다. 예방을 통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이득의 종류가 다르다. 국가는 예방접종을 통해서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통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반적인 보건 수준을 향상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면, 개인의 경우는 질병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예방접종으로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긴다고 해도 그 부작용의 확률이 지극히 낮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면 국가는 예방접종을 권장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은 아무리 낮은 확률이라도 부작용이나 또는 내 아이에게 생기는 것을 용인하기 어렵다. 더구나 부작용이 생겼을 때 적절한 치료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예방접종 사업이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부는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와 미래. 예방접종으로 얻는 이득은 나중의 일이다.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약화된 바이러스를 인체에 주입시켜 미리 앓게 하여 면역체계에 등록을 하고 나중에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보다 잘 싸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종의 스파링 파트너이다. 그런데 예방접종의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은 바로 현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스파링 파트너에게 맞아서 다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방접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미래의 불확실한 효과를 위해서 현재의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일견 타당한 지적이다. B형 간염의 예를 들어보자. B형 간염 백신의 경우에 현재 0, 1, 6개월에 걸쳐 총 3회의 접종을 한다. B형 간염 백신의 부작용으로 신생아 황달이나 간 손상에 대한 일부 보고가 있다. 이렇게 참 문제가 되는 이 백신이라는 것을 참 의료계에서 이걸 만들어서 참 수많은 인간의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필수 예방접종과 선택 예방접종,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홍역, 골거리, 풍진 접종인 MMR 백신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의 백신인 DTPA이다. 두 가지 모두 치매로살과 관련한 수은에 대해
문제를 제기가 많다. 또 결핵 백신인 BCG의 경우 BCG를 맞음으로써 결핵균 보균자가 된다는 논리도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결과는 아니다. 결핵 예방 접종은 폐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립성 결핵과 결핵성 뇌수막염 같은 치명적인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소아의 폐결핵은 대부분 감기처럼 약하게 앓고 지나가지만 일부에서는 치명적인 결핵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B형 간염 백신 꼭 맞아야 하나? 과연 모든 사람이 B형 간염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나라에서는 예이다. 간염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는 것은 만성 간염을 통해서 간경화 간암으로 악화되기 때문인데 B형과 C형이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C형 간염이 더 많거나 C형과 B형이 비슷한 미국이나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간암의 원인이 B형 간염이다. 현재 1년에 1만 5천 명 정도가 간암으로 사망, 암 사망의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성인 간염 보균자 비율이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5%로 아직은 높은 실정이다. 물론 B형 간염은 기침이나 가벼운 키스, 설정 돌리기, 음식 나눠 먹기 등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 하지만 성관계나 혈액을 통해 전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균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항체를 보유하는 것이 좋다. 항체가 있으면 전염 가능성이 0%가 되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급성 B형 간염 때문이다. 급성 B형 간염은 걸리더라도 대부분 자연 치유가 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만성화가 되는데 만성 B형 간염으로 넘어가는 것은 나이와 관계가 깊다. 어른에 대해 급성 B형 간염에 걸리면 만성화가 되는 비율이 5% 정도인 반면에 소아에서는 50% 정도이고 신생아는 70에서 90% 정도로 나이가 어릴수록 만성화되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B형 간염 백신 접종은 신생아 시기에 가능한 한 빨리 마치는 것이 좋다. 물론 만성이야 혈액이나 성관계로 전파되니까 걸릴 확률이 적다고 보고 급성 B형 간염에만 걸리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위치를 잘 알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불행히도 간염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몸에 자신도 모르게 들어오는 것을 무슨 수로 막겠는가? 자, 꼭 태어나자마자 맞춰야 하나? 엄마가 B형 간염 보균자가 아닌 경우에는 생후 2개월까지는 접종을 미룰 수 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나이가 어릴 때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대개는 태어나자마자 맞힐 것을 권하고 있다.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래서 항체가 이것이 방어가 되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몸이 약한 상태면은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져서 자폐증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과연 항달이나 간 손상과 관련이 있을까? 신생아는 생후 3일째부터 생리적인 황달이 나타난다. 또 모유 수유 후 모유 황달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 두 가지는 병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일부에서 모유 황달도 B형 간염 예방접종의 부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모유 황달은 모유를 끊으면 없어지고 모유를 다시 먹여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간 손상과 함께 황달이 나타나는 경우에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신생아 간염이라고 불리는 이 병은 희귀하지만 매우 치명적인 질환으로 황달과 함께 간 효소 수치가 급상승한다. 그런데 이 질환의 원인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 외에도 거대 세포 바이러스, 단순 포진 바이러스, 톡소플라스마, 엔테로바이러스, 각종 세균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이 부분을 밝히려면 그동안에 발생한 모든 신생아 간염 환자를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1980년대 간염 백신이 도입된 이후에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거나 간염 백신을 맞히지 않은 그룹에서는 발생이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인간관계를 밝히는 것은 쉽지가 않다. 반대로 어른의 경우에 뇌수막염보다도 폐결핵과 결핵성 늑막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뇌수막염은 원인에 따라서 세균성 결핵성 바이러스성으로 나뉘는데
흔히 많이 발생하는 바이러스성의 경우에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지만 세균성이나 결핵성의 경우 아주 무섭다. 결핵성의 경우 치료도 매우 어렵다. 그러나 필자는 소아과 조치로 있는 동안 결핵성 뇌수막염을 본 적이 없다. 책에서만 배웠을 뿐 만약 BCG가 없어져 예전처럼 결핵성 뇌수막염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것인데 사실은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어떤 그 하나의 우려스러운 것 때문에 백신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몸을 약화시키는 스스로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게 예방의학적으로는 맞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서 선택 예방접종, 아무래도 논란이 많은 것은 선택 예방접종일 것이다. 안 맞히자니 불안하고 맞히자니 돈이 많이 들고 그야말로 부모 입장에서는 딜레마이다. 개인적인 의견은 폐구균과 A형 간염을 맞히는 것이 좋고 HIV 백신은 꼭 맞힐 필요가 없다고 본다. HIV 백신은 헤모필루라스는 세균에 따른 뇌수막염을 예방해 주는데 미국의 경우에 한 해 수만 명의 헤모필루스 뇌수막염 환자가 발생하고 그중에 1000여 명 이상이 사망하므로 백신의 유용성이 입증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가장 많은 세균성 뇌수막염의 원인은 폐구균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심한 폐렴이나 뇌수막염을 예방하기 위해 폐구균을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A형 간염의 경우 우리나라의 환경위생이 좋아지면서 어릴 때는 잘 안 걸리지만 외부 활동이 많아지는 성인이 된 후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A형 간염은 어릴 때 걸리면 가볍게 앓고 지나가지만 성인이 되어 걸리면 상당히 심하게 앓는다. 따라서 어릴 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어릴 때 예방을 접종했다고 해서 어른 때에 걸리지 않는다면 다행인데 이런 것들이 어릴 때 걸리면 가볍게 성인이 되면 심하기 때문에 한 번으로 된다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 같은 것은 백신을 어릴 때 맞았잖아요. 그런데 몸이 면역이 떨어지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차라리 어릴 때 자연 항생이 일어나서 어른에도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떨까? 이런 면으로도 생각을 해 볼 수 있겠는데 자궁경부암과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의 종류가 늘어나는 것은 아마도 제약회사들의 노력 덕분이 아닌가 한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예방접종을 만들어 성공하기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백신의 개발은 항암제나 다른 새로운 치료약의 개발에 비해서는 어렵지가 않다. 최근 자궁경부암 예방백신과 로타바이러스 예방백신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다. 개인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HPV 인유유두종 바이러스는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타깃으로 예방을 해주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타입이 HVP 16번, 18번인데 우리나라 자궁경부암 환자들을 조사해보니 16번과 18번에 따른 것이 70% 정도가 되었고 나머지 20, 30%는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으로 예방할 수가 없다. 로타바이러스 장염은 겨울철에 어린이들을 괴롭히는 장염이다. 심한 탈수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소아과 조치 시설의 가장 무서운 환자 중에 하나가 바로 탈수 환자였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더 무서운 왜냐하면 몸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는 아이들은 약간의 수분 손실로도 상당한 탈수를 보이기 때문이다. 아주 흔한 질환인 만큼 백신의 유용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백신의 유용성이 있다는 것은 있다고 생각한다. 확실하다. 그렇다. 이런 것은 우리가 자연의학자나 현대의학자나 자기가 종사하는 입장이나 따라서 입장들이 다 각기 다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을 선호하고 천년 자연을 통해서 항체와 강력한 면역력을 원한다면 이런 인위적인 것은 금지하는 것이 상식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